네. 그 ML 세션 4차 시 발표를 맡게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어, 오늘 그 다음 주부터 또 당장 추석 연휴고 또 시험도 있고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이제 세션이 쉬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개념적인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그 머신러닝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듯이 도메인 언더스탠딩 앤 데이터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랑 세 번째 피처 엔지니어링이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여기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즉 데이터 전처리랑 피처 엔지니어링 이 두 개를 이번 차시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랑 피처 엔지니어링이랑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전처리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모델을 돌려보고 뭐 단일 모델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앙상블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모델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이렇게 배포를 하는 과정이 전체 ML 프로세스고요. 모델 셀렉션부터는 아마 다음 차시에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관되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모델이 정확하게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결측치 처리, 이상치 제거 뭐 등등등이 다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표가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했을 때 클리닝 앤 오르게나이징 데이터, 즉 데이터 전처리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델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델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성능이 정말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때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다르게 해보면서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의 종류가 뭐가 있냐 살펴보시면은 인테그레이션, 데이터 통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덕션, 데이터 축소, 그다음에 클렌징, 데이터 정제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결합하는 거. 그걸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축소는 데이터 크기나 차원을 줄여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거하고 필수 정보들만 이렇게 남기는 거를 데이터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정제는 결측치나 이상치를 수정하고 제거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일관된 형식으로 합치는 작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머신러닝 대회 같은 것들, 뭐 데이콘이나 캐글에서 하는 거를 나가 보시게 되면은 그 대회에서 주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 상세 정보에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부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축소는 말 그대로 데이터 크기나 그다음에 차원을 줄이는 과정인데요. 이 데이터 차원에 대한 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만 유지하고 데이터 전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데이터 축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요 방법으로는 데이터 샘플링이나 차원 축소, 그다음에 피처 셀렉션 이렇게 있는데요.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양이나 차원을 줄이는 모든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차원 축소는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이 피처 셀렉션도 뒤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피처 셀렉션은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 볼 건데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일관성 있는 분석과 모델링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에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이상치를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결측치라는 거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변수 값이 관측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즉 비어 있는 상태를 이제 결측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NaN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결측치가 되겠고요. 결측치가 존재한 상태에서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즉 결측치가 존재한 상태의 그 데이터를 모델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변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서 결측치를 처리하지 않고 모델을 돌리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석과 모델링의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트레인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결측치를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 모델의 일관성이랑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트레인에서 학습된 규칙을 그대로 테스트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이랑 테스트 결측치 처리 방법을 동일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측치가 존재하면은 그걸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 삭제를 보시면 주로 결측치가 완전 무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만 결측치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누락된 이유가 그 데이터셋 내에 그 어떤 변수와도 관련이 없다. 그럴 때 이제 결측치 삭제를 하게 됩니다. 즉 우연히 운 나쁘게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만 이 결측치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 결측치가 아니면은 결측치 삭제는 모델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측치 삭제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결측치 삭제보단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측치 삭제 방법은 아예 결측치가 있는 행들을 다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이 표를 보시면 환자 A, B, C, D, E에 대해서 키, 몸무게, 혈압에 대한 이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난 값이 있죠. 이게 이제 결측치가 되겠는데 전체 삭제는 간단합니다. 이 난 값이 있는 모든 행을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는 결측치가 없고 나머지는 다 결측치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D를 제외한 모든 행을 삭제를 하는 게 이제 전체 삭제가 되겠고 부분 삭제는 모델에 즉 분석에 포함시킬 변수의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에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키나 몸무게만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B의 경우에는 혈압만 남값이고 키랑 몸무게는 넌 값이 아니죠. 그래서 B는 제거하지 않고 A랑 C랑 E만 삭제한다. 이게 이제 부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측치 삭제는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대체와 다중 대체가 있는데 단순 대체는 그냥 한 가지 값으로만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평균 값으로 대체하느냐, 중간 값으로 대체하느냐, 최빈 값으로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임퓨터를 사용해서 결측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대체 같은 경우에는 심플 임퓨터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따 실습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값들로 그냥 결측치들을 다 대체를 하는 게 이제 싱글 임퓨테이션이고요. 다중 대체는 결측치가 아닌 데이터들을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임퓨테이션 알고리즘으로 결측 치의 값을 예측을 하는 게 이제 다중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측치가 없는 값들로 모델을 돌려서 예측을 해서 결측치를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KNN 임퓨테이션이랑 마이스 임퓨테이션이 있습니다. KNN은 여러분 배우셨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 대체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랑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웃들의 값,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혹은 중위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이 KNN 임퓨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게 이제 KNN 클래시피케이션 사진인데 이 물음표에 대해서 K는 5니까 가장 가까운 5개들에 대해서 뽑고 그 5개에 대한 뭐 평균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KNN 임퓨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주형 데이터는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적 거리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주형은 KNN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범주형 데이터로 KNN 임퓨테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뒤에서 배울 거지만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KNN 임퓨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하드 인코딩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 임퓨테이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연쇄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각 칼럼의 데이터를 다른 칼럼의 데이터로 활용해서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결축치가 있는 칼럼에 임시로 값을 채운 다음에 결측치가 있는 칼럼에 나머지 칼럼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칼럼의 결축치를 예측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각 칼럼의 결축치를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이제 마이스 임퓨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임퓨테이션이라는 거는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델을 돌려서 예측을 해서 결측치를 채워 넣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치 처리를 보겠습니다. 이상치라는 거는 값의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특별한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에 되게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이건 지금 단순 회귀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서 이걸 잘 표현하는 이 하나의 직선, 이게 이제 단순 회귀 모형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직선이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 이상치 한 개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상치를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왜곡을 줄이고 그 모델의 신뢰성이랑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상치 처리를 반드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탐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되게 방법이 다양해요. 저희가 이제 베이직 세션에 배웠듯이 시각화, 뭐 박스 플롯이나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봐서 이상치를 직접 확인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방법도 있고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확정 지은 다음에 그 이상치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Z-스코어랑 IQR 이렇게 통계적 기법으로 어떻게 이상치를 탐지하고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Z-스코어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그 정해둔 Z 값의 범위 밖의 값들을 이상치로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고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Z를 사용하잖아요. 정규 분포는 N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Z가 이 Z 스코어의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평균이 가운데에 있죠. 이게 이제 정규분포니까.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1시그마만큼 떨어졌느냐, 2시그마만큼 떨어졌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시그마 밖의 값들을 이상치로 처리하겠다. 혹은 평균을 기준으로 2시그마 밖의 값들을 이상치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상치를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이 Z-스코어로 변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평균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극단적인 값들을 이상치로 판단을 해서 이상치를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아니고 중요하게 보실 점은 이 Z-스코어는 평균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로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밖의 값들을 이상치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의 풀마 1 값들이 전체 데이터의 보통 68% 정도 되고요. 풀마 2 값이 95%, 그다음에 풀마 3의 값이 이제 9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밖에 값들을 이제 이상치로 판단을 한다는 거는
전체 데이터의 약 0.3% 정도만 어, 이상치로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뭐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밖의 값들을 다 이상치로 처리하고 싶다. 혹은 뭐 2.5 밖의 값들을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QR 방식이 있는데요. IQR 4분위수 범위라는 거는 Q1인 1사분위수랑 Q3 3사분위수 사이의 간격을 이제 IQ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식이 IQR이 Q3 빼기 Q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Q3랑 Q1 사이의 값이 정확히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극단값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함으로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는데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Q3랑 Q1은 이 미디안, 즉 중앙값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Z스코어 얘기를 할 때 Z스코어는 평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IQR 방식은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평균의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죠. 그러면은 이상치들이 다 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너무 극단적이면은 평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미디안 중앙값의 경우에는 그냥 나열을 해서 가운데 있는 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상치에 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QR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에 대해서 중앙값과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극단값, 즉 이상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서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는데 이 IQR 방식이 중요하다,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IQR 방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Q1에서 1.5 곱하기 IQR보다 작거나 Q3에서 1.5 곱하기 IQR보다 큰 포인트를 이상치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여거 밖의 값, 그다음에 여거 밖의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치로 판단을 해서 처리하거나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 피처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랑 그렇게 크게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둘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얘도 전처리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나와 있듯이 데이터에서 모델이 학습하기에 적합하고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피처를 설계하고 생성하고 변환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피처 엔지니어링의 목표는 세 개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뭐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모델 학습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의 종류 같은 거를 살펴보면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셀렉션, 제너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피처를 변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형식으로 피처를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추출이라는 거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매핑을 해서 핵심 정보만 뽑아내는 과정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처 셀렉션은 말 그대로 피처를 선택한다라는 걸로써 이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처를 제거를 해서 그 중요한 피처들만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피처 셀렉션이다라는 거고요. 피처 제너레이션은 이제 피처를 생성한다. 그래서 새로운 피처를 생성을 해서 모델에 학습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살펴보면요. 얘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피처를 변환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피처의 크기나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고 학습 과정에서 특정 피처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피처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스케일링이나 인코딩, 함수 변환, 바이닝 이렇게 있는데요. 바이닝만 먼저 살펴보면은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시를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이라는 피처가 있을 때 뭐 15세도 있고 23세도 있고 44세도 있고 다 연속형 변수죠. 근데 10부터 19까지를 10대로 이렇게 범주형으로 바꾸고
20부터 29를 20대라고 범주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이닝 구간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데이터 범위랑 단위를 동일하게 맞춰서 모든 피처의 크기가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 조정하는 과정을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각 피처별로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피처별로 일정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방법을 보시면은 민맥스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로버스트 스케일러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각 피처의 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최소 최대 범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과정이 우리는 정규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규화나 민맥스 스케일러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의 범위로 설정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살펴보시면은 비포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스케일링 전에 분포인데 얘를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을 돌리게 되면은 분포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여기 보이시듯이 이 0과 1 사이로 분포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민맥스 스케일러는 일반적으로 0과 1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원래 데이터의 분포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즉 데이터 간의 비율 관계와 순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이상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예시에 나와 있듯이 데이터셋의 값 범위가 대부분 0에서 10 사이의 값이고 하나의 값만 100이라고 할 때 이제 이 100이 이상치가 되겠죠. 정규화 시의 대부분은 0과 0.01 값을 갖지만 이상치는 1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인데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제 각 피처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방법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표준화라고도 부르고요. 각 피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 나와 있듯이 x 각 피처의 값들을 뮤, 즉 평균으로 빼고 이거를 시그마로 나눠서 표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렇고 이제 데이터셋에서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 단위로 나타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Z-스코어에서의 Z-값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정규 분포를 갖도록 변환하는 것은 몇몇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T 검정을 할때 혹은 회귀 문제에서 정규성, 즉 각 모집단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 이런 정규성을 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SVM이나 선형 회귀 혹은 로지스틱 회귀, 딥러닝 이런 것들에서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각 피처의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를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각 피처 사이의 상대적 크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이 전의 분포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지나면은 분포의 형태가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피처 상대적 크기를 굉장히 왜곡시킨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에 이상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은 이상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Z 스코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보겠습니다.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여기 식에서 나와 있듯이 Q2, 즉 중앙값으로 빼고
IQR 범위로 나눈 거를 로버스트 스케일러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값에 대한 거는 이상치에 굉장히 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이상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상치에 강건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상치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 때문에 전체 스케일이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 요약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적합한 상황, 이것들이 언제 적합한지 그것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딩의 종류에는 라벨 인코딩, 머나드 인코딩, 그다음에 타겟 인코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거는 범주형 변수, 즉 피처, 범주형 피처를 수치형 피처로 변환하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벨 인코딩이라는 거는 범주형 데이터를 각 고유 범주마다 정수값으로 매핑을 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을 라벨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딸기를 0, 바나나 1, 사과 2, 포도 3 이렇게 그냥 정수값으로 매핑을 해서 변환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라벨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서열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되게 치명적입니다. 서열 변수면은 그냥 0, 1, 2, 3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 같이 딸기가 뭐 바나나가 딸기보다 우열이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딸기보다 좋다라고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열 변수가 아니라면은 서열 존재 가능성으로 모델이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라벨링 코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원활 인코딩 방식입니다. 원활 인코딩이라는 거는 범주형 데이터의 각 범주를 이진 벡터로 변환을 해서 해당 범주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원활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뭐 캣, 더그, 타이거, 베어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피처를 만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캣이죠. 그래서 캣에만 1을 넣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도그니까 도그 피처만 1이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게 원핫 인코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여기 스페어스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어스하다는 게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0이고 극히 일부만이 0이 아닌 값인 1을 갖는 그 상태를 스페어스한 상태다라고 하고 이 스페어스 때문에 차원의 저주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이 종류가 이렇게 네 개예요. 캣, 더그, 타이거, 베어 이렇게 네 개인데 예를 들어서 칼럼 내의 값이 100가지다라고 하면은 100개의 픽처들이 생기고 그 각각에 대해서 대부분은 0이고 극히 일부만 1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차원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인코딩을 살펴보시면은 범주형 변수의 각 값을 그 값에 대응하는 타겟 변수의 평균 혹은 다른 통계치, 뭐 중앙값이나 이런 것들로 치환하는 방법을 타겟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보통 타겟 변수의 평균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민 인코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벨 인코딩이랑 거의 유사한데 그 타겟 값과 인코딩 값이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듯이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성별이 여성일 때의 생존율 평균이 0.74이고 남자일 때의 생존율이 0.189이면은 성별을 각각 0.742, 0.189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타겟 인코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타겟 인코딩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타겟 인코딩은 보다 적은 분할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원활 인코딩은 타겟의 그 값별로 피처들이 쭉 만들어지죠. 근데 이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타겟 인코딩을
불필요하게 많은 분할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타겟 인코딩이 원하는 인코딩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코딩된 라벨 값이 타겟과 관련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적은 편향을 가지게 됩니다. 라벨 인코딩의 경우에는 단순히 카테고리를 정수로 매핑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매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라벨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근데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변환된 숫자 값 자체가 타깃 변수랑 직접적인 통계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편향이 줄고 예측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향이라는 게 추정치랑 실제 값이 어긋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관련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편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소수 범주나 작은 데이터 셋일수록 이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모델이 타깃 값을 거의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타깃의 평균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타깃 값을 거의 외워버려서 새로운 데이터를 잘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과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데이터 리케지 문제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깃 정보를 직접적으로 쓰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까지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누수, 데이터 리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변환에 대해서 볼 건데, 함수 변환을 보기 전에 이 외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도라는 거는 분포가 정규 분포에 비해 얼마나 비대칭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즉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통계적 척도를 말하고요. 외도값이 양의 값이다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분포의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 이 퍼스티브 스큐라고 하고요. 외도값이 음의 값인 거는 분포의 왼쪽 꼬리가 긴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 나와 있듯이 네거티브 스큐처럼 이 왼쪽 꼬리가 긴 형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함수 변환을 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분포의 꼬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데이터의 양이 적죠. 그래서 데이터 꼬리 부분은 양이 적어서 모델 학습에 반영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끌어와서 꼬리에 있는 값을 모델에 제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함수를 변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변환에는 로그 변환이랑 지수 변환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로그 변환이나 루트 변환이나 역수 변환,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숫자를 줄여주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로그 함수라는 거는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의 증가량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숫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로그 함수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포를 로그 함수를 태워서 분포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왼쪽에 몰린 분포, 즉 오른쪽 꼬리가 긴 거, 그거를 작은 쪽은 적당히 넓히고 큰 쪽은 확 좁히면서 아래 그림처럼 어느 정도 대칭적인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티브 스큐, 즉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를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할 때 로그 변환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지수 변화는 지수 분포를 보시면은 x 값이 증가할수록 이 y 값 증가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 이게 이제 왼쪽 꼬리가 긴 거죠. 즉 네거티브 스큐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분포의 경우에는 작은 쪽은 적당히 좁히고 큰 쪽은 확 넓혀서 어느 정도 대칭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환 같은 경우에는 왼쪽 꼬리가 긴 네거티브 스큐를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차원의 저주인데요. 차원의 저주라는 거는 어, 데이터의 차원,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의 차원이 피처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부족해져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1차원일 때는 보통 데이터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면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간격이 좀 멀어지죠. 어, 이 둘은 지금 데이터 개수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얘를 3차원으로 늘리면은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차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피처는 계속 늘어나는데 데이터 수는 똑같아지면은 이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 특징을 살펴보시면 데이터의 양은 동일한데 데이터 차원, 즉 열이 커지면은 데이터 밀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커질수록 데이터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는 정보가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빈 공간이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하게 되면 모델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컴퓨팅 코스트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 차원을 낮춰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차원을 낮추는 방법이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피처 셀렉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피처를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는 그리고 변환해서 새로운 특징, 즉 피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고요. 원래 고차원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의 표현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이유에서 나와 있듯이 차원을 축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능을 차원이 축소되면서 과적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뭐 통계적 방법에는 PCA, LDA 이런 게 있고요. 이미지 처리 쪽에 가시면은 이미지의 패턴이나 윤곽선, 텍스처를 추출하는 방법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의 한 예가 되고 여러분이 내년에 배우실 딥러닝 기반으로는 뭐 CNN의 합성곱 계층이나 오토 인코더 같은 게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통계적 방법에서 PCA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PCA라는 거는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축소를 하는 방법이고요. 고차원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 이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이제 주성분으로 해서 축소, 투영해서 차원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앞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얘는 지금 2차원상의 데이터들이죠. 근데 이 지금 데이터 분산, 즉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방향으로 차원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지금 1차로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산이 가장 큰 방향으로 축소를 하는 방법이 PCA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PCA를 어,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종종 이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PCA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하는 코딩을 했을 때 실질적인 데이터는 적지만 차원이 많은 스페어스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이 PCA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딩 코딩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과적합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딩 코딩을 많이 했을 때 PCA로 차원을 많이 축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딥러닝 등에서 PCA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CA 장점은 차원을 줄여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메모리 절약이나 연산 효율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피처 셀렉션, 피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셀렉션은 주어진 피처들 중에서 필요한 피처만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실제 진행을 하셨을 때 원본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피처를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연관성이 없는 애들은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피처랑 피처를 결합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그 기존의 피처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처를 셀렉하는 과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생성의 개념이 아니고요. 선택의 개념이 이제 피처 셀렉션이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변수를 제거를 해서 모델의 효율이나 일반화 능력 등을 높이는 방법이 피처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피처 셀렉션에는 필터 메소드, 그다음에 래퍼 메소드, 임베디드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필터 메소드는 피처들의 통계적 속성을 기반으로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측정 방법을 바탕으로 피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낸 다음에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피처들만 선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주의하실 점은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라 그래서 모델에 적합한 피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는 중요한 피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모델 학습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 메소드를 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코렐레이션 코이피션트, 즉 상관계수를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머신러닝 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보통 피처들의 상관계수를 먼저 찍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로 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겟 값이랑 얼마나 상관관계를 갖느냐. 그래서 너무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애들은 학습에서 배제를 시키고 또 너무 높아도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상관계수 행렬 등을 찍어서 각 피처가 타겟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표에서 이 맨 아래 WT라고 되어 있는 게 타겟 값인데요. 이 줄이 이제 타겟 값과 각 피처들이 어느 상관관계를 갖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양의 값도 있는데 음의 값도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음이라고 다 좋은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상관관계라는 거는 절대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의 상관관계냐 반대로 가는 음의 상관관계냐 그 차이지. 이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는 절대값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은 제거를 하는데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중 공선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 상관관계가 높은 피처를 학습하게 되면은 과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관관계가 높아도 삭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산 인계값 방법이 있는데 분산이 매우 낮은 피처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낮다라는 것은 해당 피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는 방식이고요. 분산의 임계값을 설정을 하고 그 임계값보다 분산이 낮다면 해당 피처를 삭제하는 방식이 분산 임계값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래퍼 메소드가 있는데요. 래퍼 메소드는 피처의 부분 집합을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의 피처 집합, 즉 피처 조합을 선택하는 방법이 래퍼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피처들의 부분 집합, 즉 부분 조합을 뽑아내는 과정이 래퍼 메소드고 여러 번 모델을 학습 여러 번 모델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최적의 피처 조합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퍼 메소드 방법이 전진으로 선택하냐, 후진으로 선택하냐, 단계별로 선택하냐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포워드 셀렉션의 경우에는 빈 모델로 시작을 해서 하나씩 피처를 추가해 가면서 성능 향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 포워드 셀렉션이고 백워드 방법은 이제 전체 피처를 다 넣어서 시작을 해서 한 개씩 제거를 하면서 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이 후진 제거법이고 이거를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스템와이즈 셀렉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셀렉션을 보면요. 기존의 모형에 가장 설명력이 좋은 변수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변수가 선택이 되면은 그 변수는 추후에 제거하지 않고 또 한 개씩 넣어 가면서 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이 포워드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8개의 피처들이 있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R 제곱 값을 이제 구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R 제곱 값이 결정 계수라고 부릅니다. 결정 계수라는 게 모델이 데이터에서 변동성을 얼마나 설명하느냐 이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R 제곱 값이고 여기는 R 제곱에 ADJ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adjust R square라고 해가지고 수정된 결정 계수입니다. 그래서 R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를 추가할수록 무조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적합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R제곱이 가장 크다고 어, 계속 선택을 하면은 이 과적합의 위험이 있어서 수정된 R 스퀘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정된 R 스퀘어 값들을 쭉 찍어 봤을 때 가장 높은 R 스퀘어 수정된 R 스퀘어 값을 선택을 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R 제곱이 가장 큰 게 x2 두 번째 피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처를 먼저 넣은 거고요. 이걸 넣고 그러니까 두 번째 피처는 빼고 다시 이제 R 스퀘어
어드저스트 R 스퀘어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제일 큰 게 일곱 번째 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일곱 번째 피처를 다음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했을 때 네 번째 피처가 이제 제일 크기 때문에 네 번째 피처를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빈 모델에서 한 개씩 피처를 추가해주는 과정이 포워드 셀렉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R 제곱값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가 0.76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계산을 했을 때 0.76을 넘지 못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델을 보시면은 X2랑 X7, 그다음에 X4 이렇게 세 개의 피처들만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셀렉션은 빈 상태에서 한 개씩 추가해 가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넣고 한 개씩 피처를 삭제해 가면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변수가 제거되면은 그 변수는 추후에 다시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전체를 다 넣은 상태입니다. 전체를 다 넣은 상태에서 R 스퀘어 값을 구했더니 0.77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개씩 빼가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X3만 뺐을 때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X3만 현재 뺀 상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X8을 뺐더니 즉 여덟 번째 피처를 뺐더니 성능이 증가하죠. 그래서 여덟 번째 피처를 삭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능이 변화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더 오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피처에서 세 번째랑 여덟 번째만 삭제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이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워드랑 백워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스텝와이즈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전진 선택법이랑 후진 제거법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피처가 1부터 P까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3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피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피처를 추가한 다음에 세 번째 피처를 이번에 삭제를 하죠. 세 번째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일곱 번째를 추가하고 여섯 번째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랑 삭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이 스텝와이즈 셀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마이즈 셀렉션은 이따가 실습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직접 돌려주는 그런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스테마이즈 셀렉션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메소드는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자동으로 피처 선택을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하면서 피처의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를 동시에 계산해서 중요도가 낮은 피처는 자동으로 제거를 하는 방식이 인베디드 메소드고요. 피처 선택 과정이 모델 내부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해서 인베디드 메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메소드 여러 방법들을 보면은 저희가 2주차 때 배웠던 라쏘랑 리찌가 있습니다. 라쏘는 L1 제약 그리고 리찌는 L2 제약인데 라쏘는 L1 제약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피처의 가중치를 0으로 수축시켜서 자동으로 제거하는 방식이 이제 라쏘고요. 리찌는 L2 제약을 통해서 가중치를 크게 줄이지만 완전히 0으로는 만들지 않는 방법이 이제 리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수 선택보다는 가중치 축소 효과에 더 가깝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엘라스틱 넷이나 셀렉트 프롬 모델 이런 게 있는데 어, 엘라스틱 넷은 L1이랑 L2 교재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셀렉트 프롬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리 기반 알고리즘인 뭐 랜덤 포레스트나 LGBM, XGBoost 이런 것들에서 피처 중요도를 기반으로 중요도가 낮은 피처를 제거하는 방법이 Select from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10분 쉬고 그러니까 7시부터 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올려둔 그 IPYMB 실습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못 찍으신 분들은 지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블러리랑 데이터 같은 거 다 로드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임포트 해 주시고 트레인이랑 테스트 CSV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원본 데이터가 상하지 않게 보통 카피를 해서 불러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고 저희는 이번에 타이타닉 데이터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인포 찍고 뭐 헤드 찍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측치 처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측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측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쭉 찍어 보면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스널.sum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피처별로 결측값이 얼마나 있는지 그 개수의 합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것만 찍어도 되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거를 더 찍었죠. 이걸 찍은 이유는 비율로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쭉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에이지, 그다음에 케빈, 엠버크 이렇게 세 개가 결측치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나이고 케빈은 등급, 그다음에 엠버크는 탑승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는 이렇게 세 개의 피처가 결측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찍어 보니까 이번엔 좀 다르죠. 에이지랑 페어가 이제 요금이 되겠습니다. 페어, 케빈 이렇게 세 개가 결측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트레인이랑 테스트가 다 똑같이 같은 피처에만 결측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대해서 각각 결측치 분포에 대해서 분포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측치를 확인을 했고 이제 결측치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의 케빈,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케빈의 결측치를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측치를 보니까 결측치 비율이 지금 찍어보니까 70%가 넘죠. 70%가 넘는다는 거는 이 칼럼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열을 삭제를 해줬고요. 그래서 칼럼이 잘 삭제됐는지 확인을 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지 피처에 대해서 볼 건데 에이지 피처는 이제 단순 대체랑 다중 대체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대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피처의 평균, 중앙, 최빈값 이렇게 찍어서 그냥 단순하게 대체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평균값이랑 중앙값이랑 최빈값 이렇게 구해서 이번에는 최빈값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최빈값이 24이기 때문에 최빈값 24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fill다가 난 값을 채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인 값에 24를 채우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채워서 보니까 결측치를 대체한 다음에 결측치가 다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저는 지금 계속해서 결측치 처리에 대한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실 때 이렇게 코드를 짜시지 마시고 업데이트가 되도록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다중대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대체는 여러 칼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대체를 사용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바이브, 티켓, 엠바크는 열을 삭제하게 되는데 서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타겟 값이죠.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치형 칼럼들만 보기 위해서 범주형 칼럼들을 삭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성별의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로 변환을 했습니다. 아, 네. 범주형 변수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수치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트레인이랑 테스트는 같은 전처리 방법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처리를 해줬고 테스트 방법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대체에서 KNN 임퓨테이션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을 직접 해보면은 어, KNN 임퓨터가 모듈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클런에 잘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KNN 임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n 네이버스를 찍게 됩니다. 이 n 네이버스가 이제 k 값을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이번에는 5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값이 채워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fit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이 fit 트랜스폼 과정이 되겠고 원래는 따로따로 하기도 합니다. fit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코드를 찍어서 해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fit과 트랜스폼을 동시에 진행한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측치 인덱스를 쭉 추출해주고 결측체 대체값을 확인을 해주니까 이 난값들이 다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 값은 반올림으로 대체를 해서 이 결측치 처리 전과 결측치 처리 후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분포가 조금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분포가 조금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fit을 하지 않고 트랜스폼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측치를 대체할 때 트레인에서 학습했던 그대로 테스트에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fit을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 트랜스폼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핏을 하지 않고 트랜스폼만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엠바크, 이 탑승구에 관련된 피처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심플 임퓨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단순 대체를 해주는 임퓨터 도구고요. 이것도 사이클런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임포트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페어는 이제 요금에 대한 피처죠. 근데 아까 찍어봤듯이 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에는 없고 테스트에만 결측치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만 있는 결측치 컬럼이고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행에 이제 넌 값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384행 한 개만 이제 넌 값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행을 아예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값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이 행을 자체를 이제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거 후에 결측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확인은 쭉 이 처리한 거 최종 확인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이제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상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치 처리는 박스 플롯이나 뭐 스캐터 플롯 이런 것들을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박스 플롯을 찍어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이상치입니다. 이제 이상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번에는 그래서 IQR 방식으로 이상치를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IQR을 구하고 IQR에 1.5를 곱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최대값과 최소값 지점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보다 크거나 최소값보다 작은 값을 이상치 데이터로 설정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를 반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치가 포함된 행을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을 또 그려보니까 분포가 좀 달라졌죠. 앞에를 보시면은 분포가 0에서 500 사이였어요. 근데 이 IQR로 이상치를 제거하고 보니까 0에서 60 사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클립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클립은 제거하지 않고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하한값 이하의 값들은 다 하한값으로 바꾸고 상한값 이하의 값들은 다 상한값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 클립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낮은 0.05%랑 높은 0.95% 데이터들을 다 똑같은 값으로 대체를 해주는 과정이 이 클립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한이랑 상한이 뭔지 확인을 해서 하한이랑 상한값 이상의 값들을 다 이걸로 대체를 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케일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스케일링은 뉴머릭 데이터, 즉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즉 범주형 데이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치형 칼럼만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형 칼럼만 추출을 해서 테스트 트레인 분포를 찍어 보니까 찍어 보니까 찍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불러와서 이제 똑같이 핏하고 트랜스폼 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핏이랑 트랜스폼을 둘 다 하는 거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핏을 하지 않고 트랜스폼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스케일링을 해서 분포를 찍어 봤더니 아까보다 분포가 조금 고르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거고 이게 스케일링 한 뒤인데 분포가 조금 더 고르게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X축 범위도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0에서 500이었는데 마이너스 4에서 12로 분포도 달라졌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인코딩 과정인데 인코딩을 라벨 인코딩, 원하드 인코딩, 타겟 인코딩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보통은 라벨 인코딩은 서수가 아니면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주로 대부분 원하드 인코딩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엠바크드에서 유니크 값을 찍었더니 S랑 C랑 Q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위해서 get dummies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코딩을 더미 변수로 변환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et 더미로 함수로 활용하게 되고 더미 변수라는 게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get 더미로 원하는 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get 더미 안에다가 함수 안에 변환할 피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 엠바크드를 원하는 코딩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고유값 앞에 변수명을 붙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C랑 Q랑 S 앞에다가 인바크드라고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주는 거를 이제 프릭스를 찍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제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죠.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S인 부분만 true 1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되는 원하는 인코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주의할 점이 실제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면은 기존 엠바크드 칼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실습을 위해서 저는 인바크드 피처를 삭제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짠 건데 보통은 이 임박크들을 삭제하고 얘네만 남기도록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인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인코딩은 타겟 칼럼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인코딩하고자 하는 열을 기준으로 타겟 값의 평균을 이용하는 게 타겟 인코딩, 즉 민 인코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민을 이렇게 찍어서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타겟 값들의 평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변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그 트랜스폼, 로그 함수로의 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단순 np.log를 적용을 하면은 0값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풋, 즉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로그 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np.log를 사용하지 않고 로그 1p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그 1p라는 게 여기 나와 있듯이 x축으로 한 칸 옮긴 거예요. 그래서 0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1만큼 이동시킨 로그 1p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np.log를 찍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모델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로그 1p를 넣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상황을 방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쭉 보시면은 로그 변환을 했을 때 로그 변환이 이제 플러스 스큐, 파스티브 스큐죠. 그래서 정규 분포처럼 조금 오른쪽으로 땡겨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셀렉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셀렉션에서는 이제 다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스턴 집값 예측 데이터로 이제 살펴볼 건데 집값 예측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귀 문제가 되겠고요. 독립 변수들은 이렇게 쭉 있고 피처들이죠. 그다음에 종속 변수 타겟 값이 이제 MEDV. 그래서 보스턴 506개 타운의 주택 가격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수치형이기 때문에 회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로드랑 이제 정보를 쭉 확인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여기서 보시면 임포트 K 라이블러리라는 것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설치가 거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샵을 지우시고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치 후에 쭉 임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관련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 쭉 찍어보고 타겟 값이 MEDV다 설정을 해주고 헤드랑 인포를 쭉 찍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값 예측이기 때문에 회귀 과정이고 그리고 저희는 회귀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R2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정 계수 R 스퀘어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평가 지표로 여기서는 R2 스퀘어를 R2 스퀘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쓸 거고 평가 지표로는 여기서는 R2 스퀘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에 넣었을 때의 R2 스퀘어 R2 값이 이제 0.87, 87%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델을 돌려봤을 때 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한 개씩 피처를 뭐 변환을 한다든지 추가를 해본다든지 해서 똑같이 모델에 돌려서 이전보다 R2 스코어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해 가면서 이제 피처를 바꿔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필터 메소드를 볼 거고요. 여기서는 상관관계를 활용한 피처 셀렉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코렐레이션을 쭉 찍어 보는데요. 보통 머신러닝 컴피티션을 할 때 이 과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 처리하기 전부터 보통 코렐레이션을 찍어 봐서 각각의 피처가 타겟 값이랑 어떤 관계구나 이런 것을 거의 반드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찍어 본 과정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상관계수가 보통 마이너스 0.1에서 0.1 사이, 즉
절대값이 0.1 또는 0.2 정도면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변수 각 피처랑 이제 타겟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 찍힌 거를 쭉 보시면은 어, 절대값들이 보통 다 0.3, 0.4, 0.5, 0.3, 0.3, 0.7 이런데 유독 작은 피처들이 있죠. 0.18이랑 0.25 얘네들은 너무 작다라고 판단을 해서 디스랑 차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는 종속 변수와 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똑같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돌렸을 때의 성능을 보니까 아까는 0.87이었죠. 근데 성능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다고 삭제를 해도 오히려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찍어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피처의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를 쭉 찍어 봤을 때 텍스랑 레드 이것들은 0.91로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관관계가 낮아도 제거를 하는데 굉장히 높아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중 공선성 문제 때문에 과적합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높은 두 개 중에 레드를 한번 삭제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똑같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돌렸을 때 R2 스코어를 보면은 아까보다 더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이 어, 상관관계가 낮은 피처를 단순히 삭제한다고만 해도 성능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렇게 높은 것들을 삭제했을 때 성능이 여기처럼 오를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넣고 빼보고 하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래퍼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래퍼 메소드는 RFE를 활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해볼 건데요. 이 RFE라는 게 전체 피처를 포함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이후 피처를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가장 성능이 좋은 피처 सब셋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들 중에서 이제 후진 선택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후진 선택법을 해주는 모듈이 이 RFE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FE 모듈을 사이클런에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나눠주고 트레인 테스트 나눠주는 작업이 되겠고요. 똑같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사용해서 RFE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RFE 사용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N features to select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셀렉터의 단계입니다. 즉, 피처가 6개 남을 때까지 계속 제거를 하면서 성능을 높여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피처에서 6개가 남을 때까지 쭉 계속 돌려봐라 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m features to select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하는 최종 피처 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핏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피처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6개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을 찍어 보니까 0.86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피처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정답은 없기 때문에 직접 넣고 빼고 하면서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 데이터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지 드렸듯이 오늘 목요일 스터디는 저희 컨퍼런스가 진행돼서 없고요. 목요일 스터디이신 분들은 아마 그 다음 스터디 때 2주차를 한 번에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